자, 그림 가원안은 어느 해 우리나라의 금속광물 자원과 비금속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자, 가는 비금속광물 자원이다. 히토류, 납, 텅스텐, 금속광물 자원이 되겠죠. 니은, 매장량은 규석이 철보다 많다. 매장량은 규석이 18.1%, 철이 35.3%. 자, 하지만 총 매장량을 보게 된다면 비금속 광물 자원이 어마하게 이제 많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비율만으로 비교하는 걸 떠나가지고 총 매장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규석이 철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디귿. 히토류 자원은 첨단 전대 산업에 사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은 광상의 형성 원리에 따라 퇴적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하겠습니다. 자,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되었는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암염하고 석고가 침전 광상에서 만들어진 광물이니 라는 질문인데 맞는 말이 되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 A는 도자기의 주 원료로 사용된다. 자, 먼저 풍화 잔류 작용으로 생성되었는가 풍화 잔류 광상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광물이 고령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토는 도자기의 주 원료로 이용이 되고 있죠. 디귿. B는 원소 광물이다. 남아있는 광물이 금강석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금강석은 탄소로 이루어진 원소 광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표는 한반도 지질 계통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빈칸을 놓고 시작할게요. 자, 고생대의 A는 조선 누춘군, B는 평안 누춘군, C는 대동 누춘군, D는 경상 누춘군. 1번 갈게요. A에는 석회암층이 분포한다. 조선 누춘군은 해성층이자 석회암층이었습니다. 2번. B에는 해성층과 육성층이 모두 나타난다. 평안 누춘군의 하부에는 해성층이, 상부에는 육성층이 분포를 합니다. 3번. C는 대동 누춘군이 맞고 4번. 대부 화강암은 쥐라기 때 관입한 화강암으로서 D는 경상 누춘군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순서가 맞지가 않죠. 대부 화강암이 관입한 다음에 경상 누춘군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5번. 퇴적이 중단된 시간은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길다. 고생대에서의 퇴적이 중단된 결층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신생대에서의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여기인데 우리가 시대를 좀 연도순으로 따지게 된다면 대충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에 시작해서 2억 5천만 년까지.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에서 6,600만 년.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았을 때 신생대를 전부 다 더한다 할지라도 1억 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고생대가 훨씬 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전세계의 지각 연료량 분포를 표는 암석의 종류에 따라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 지각 연료량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각 연료량은 해령이 해구보다 낮다. 틀렸죠? 기억은 그냥 암기로도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령이 해구보다 높습니다. 니은 암석 1kg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은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적다. 이것도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적죠. 이것도 이제 암기로서도 풀 수 있겠지만 뭐 자료 해석을 통해서도 풀 수는 있다. 자, 그림을 보게 되시면 해령이 분포하는 지역이 음영이 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이제 높게 나타난다는 것도 보이지만 1kg 속에서 이제 방출되는 1kg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 화강암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가 이제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입니다. 이것도 좀 외워주시고 현무암은 해양 지각.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은 대륙 지각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의 지각 연료량은 대륙보다는 해양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디귿 볼게요. 해령에서의 지각 연료량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보다 멘틀에서 전달되는 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맞죠? 기억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자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빈줄로 나와 있는 내용이자 암기에서도 이제 풀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자, 그림과 같이 펌프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약간의 물과 향 연기를 넣는다. 나.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를 설치한 후 플라스크를 밀폐한다. 다. 펌프로 공기를 충분히 압축시킨 후 조절 밸브를 연다. 라.
타 과정에서는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면서 변화를 관찰한다. 자, 실험 결과를 보았더니 관찰 결과가 있고 측정 결과가 있네요. 자, 관찰 결과에는 A 구간에서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은결이 나타났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정 결과의 A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억은 구름 생성 과정에서 공기의 팽창에 해당한다. 이 조절 밸브를 연다는 말, 조절 밸브를 연다. 약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다면 실험 과정에 간을 보게 되시면 약간의 물을 넣죠. 이게 수증기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향의 연기는 수증기의 응결을 촉진시켜주는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응결핵의 역할. 응결을 잘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자, 나그림을 보게 되시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집어넣는 거고, 다그림에서는 이제 펌프로 공기를 충분히 압축을 시킵니다. 즉, 이 펌프를 꾹꾹 누르게 된다면 펌프를 따라서 삼각 플라스크 안으로 공기가 가해지니까 압축이 되겠죠. 이러한 단열 압축에 의해 가지고 온도하고 압력은 증가하게 되는 거지만 기억 과정에서 조절 밸브를 여는 순간에 플라스크 안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한 방에 훅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조절 밸브를 연다는 말 자체가 단열 팽창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단열 팽창. 이렇게 단열 팽창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온도하고 압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응결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험 결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측정 결과인데요. 시간에 따른 온도하고 압력의 곡선입니다. 자, 먼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약간 계단 모양처럼 증가하고 있는 곡선이 있죠. 이게 바로 펌프를 눌렀을 때 증가하고 감소하는 압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꾹 눌렀을 때 상승, 다시 풀었을 때는 약간 하강, 꾹 하강, 꾹 하강. 여기까지 갔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하강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하강하는 스몰 a가 바로 압력이 되겠습니다. 압력. 이 압력이 한순간에 이렇게 하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조절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구간에서 조절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우선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도 이어가지고 하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AU 과정에서는 응결이 나타남으로써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물로 바뀌게 됨으로써 그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기억. 자, 기억은 구름 생성 과정에서 공기의 팽창에 해당한다. 조절 밸브를 연다. 이게 이제 단열 팽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스몰 a는 측정되는 온도를 나타낸다. 아까 a를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a는 측정된 온도가 아닌 압력입니다. 디귿. 라지 A 구간에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응결이 나타난다는 말 자체가 기체 상태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체가 줄어드는 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기억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수심과 함께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해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해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자, 일단 발문에 힌트가 있죠. 지진에 의해 발생한 해파, 즉 지진 해파를 말하는 건데 지진 해파가 나오면 무조건 천해파입니다. 천해파. 자, 기억 볼게요. 자, A에서 천해파이다. A에서 천해파이다. 그냥 A도 천해파고 B도 천해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해파 맞고요. 니은 전파 속도는 A와 B에서 같다. 전파 속도는 A와 B에서 같다. 자, 일단 천해파의 속도 V는 루트 GH, 즉 수심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A에서의 음영은 이렇게 좀 연한 반면에 B 지점에서의 음영은 상대적으로 진하죠. 따라서 수심이 진한 쪽이 B, 옅은 쪽이 A이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B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전파 속도는 다릅니다, 서로. 디귿. 우리나라 서해안보다 동해안에 먼저 도착한다. B 지점이 3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면 3, 4시간쯤에 이제 동해안에 도착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서해안의 해파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6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보다 동해안에 먼저 도착한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는 광물 ABC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흑음모, 각섬석, 석영 중 하나이다. 자, 먼저 A를 보았더니 망상구조이래요. 망상구조는 하나밖에 없죠. 석영. 자, B는 두 방향의 쪼개짐이기 때문에 각섬석이 되겠고 C는 흑음모가 되겠죠.
규산형 강물의 특징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미각극석, 가미각극석 일단 써놓고 기억할게요. 기억은 깨짐이다. 석영과 감남석은 깨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모스 쿠키는 A가 C보다 작다. 석영은 모스 쿠키가 7번입니다. 모스 쿠키 7번. 그렇기 때문에 A가 C보다 큰 거가 되겠죠. 자, 이웃한 SiO4 3인체끼리의 공유산소수는 가미각극석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함으로써 각섬석보다 흑음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그림가는 썬캄브리아 시대의 암석 기억의 분포를 나는 변성 영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한반도는 썬캄브리아 시대 때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압류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편암이랄지 편마음이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나그림을 보게 되시면 지표 부근에서 높은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는 접촉 변성 작용이 되겠고, B는 열과 압력을 받아 작용하는 광역 변성 작용이다. 기억할게요. 영남육계는 주로 기억으로 구성이 됩니다. 맞고, 니은 기억은 주로 A에서 생성되었다. A 기억은 광역 변성 작용인데 A는 접촉 변성 작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셰일이 홈패스로 되기 위해서는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림가는 10년간 우리나라 서해의 월별 평균 안기 발생 일수를 나는 같은 기간 서해에서의 해수면의 수온과 대기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이 문제는 안개에 대한 문제고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나온 유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안개 문제가 이번 6평에서 오답률 2위였습니다. 오답률 2위. 자, 기억부터 알아볼게요. 자, 안개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7, 8월 달에 안개의 발생 횟수가 높죠. 발생 일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 기억은 대기 온도이다. 하나가 이제 해수면의 수온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대기의 온도를 의미하는데, 해수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 큽니다. 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고 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또 무슨 말이죠?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는 기억은 해수면의 온도가 아니고 대기의 온도가 되겠고, 온도 변화폭이 크지 않은 점선이 해수면의 수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니은은 이제 어렵지 않게 다 풀었는데, 이제 디귿 때문에 좀 많이 틀렸거든요. 7월에는 증발안개가 이류안개보다 잘 발생한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해라는 말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게 수능특강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로 이제 공기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개가 있습니다. 공기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개. 바로 복사 안개와 이류 안개, 활승 안개. 그리고 수증기량이 더해짐으로써 만들어진 안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되겠죠. 수증기 증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안개로는 전선 안개와 증발 안개가 있다. 이 5가지 안개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이류 안개의 예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류 안개의 대표적인 예가 온난습이라는 공기가 주로 이제 차가운 지표나 해수 위로 이동할 때 생성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바다 안개라고 부르는 해무입니다. 해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문을 보게 되시면 서해의 월별 평균 안개 발생 일수를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바로 이류 안개라는 게 자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아마 이 안개를 묻는 문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에서는 증발 안개보다 이류 안개가 훨씬 더 우세함으로써 디귿은 틀린 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3번. 표는 관측소 ABC에서 관측한 지진파의 PSC와 지동거리를, 그림은 관측소의 위치와 자료를 이용하여 진앙을 찾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소 A와 B의 거리는 50km이고 P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일정하며 S파의 속도는 4km/s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P파의 속도는 6km/s이다. 자, 먼저 P파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A 관측소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A 관측소에서의 진원까지의 거리가 30km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30km라고 말하는 거는 S파의 속도 곱하기 S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하면 S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7.5초가 되겠죠. 저희가 PSC라고 말하는 거는 S파가 도착하는 시간에서 P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2.5초는 7.5초 마이너스 P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자, 따라서 P파가 도착하는 시간이 5초라는 걸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P파의 속도에다가 5초를 곱하면 30km라는 진원까지 거리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VP는 6km/s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거가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진앙은 O 지점보다 북쪽에 있다. 자, 일단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시면 방위 표시가 있고요. 진앙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대원을 3개를 그려야 됩니다. 자, 이때 A 관측소에서의 진원까지의 거리는 30, B 관측소에서의 진원까지의 거리는 40, 여기는 40. 근데 C도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C 관측소에서는 진원거리가 나와 있진 않죠. 하지만 이제 PSC는 A하고 C하고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진원까지의 거리라고 말하는 거는 VP-VS분의 VP-VS분의 VP-VS 곱하기 PSC. 그렇기 때문에 VP-VS분의 VP-VS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지우게 된다면 PSC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원까지의 거리도 멀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관측소 A에서의 PSC가 2.5초, C가 1.8초이기 때문에 진원까지의 거리는 뭐 30km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30km보다 작은 진원까지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대원을 그려줍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다. 자, 이랬을 때 현을 연결하게 된다면, 공통현을 연결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 이때 만나는 교점이 바로 진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진앙의 위치는 O 지점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 진앙은 O 지점보다 북쪽에 있다가 맞는 선제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디귿 A의 진원거리분의 A의 진앙거리는 C의 진원거리분의 C의 진앙거리보다 작대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검증을 해볼게요. 일단 진원과 진앙에 대한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한다면 지표면을 그려주고 지진이 최초로 발생하는 지점 여기를 진원의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했을 때 A 관측소하고 C 관측소 중에서 어떤 관측소가 진앙에 가깝죠? PSC가 작은 C 관측소가 진앙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는 상대적으로 진원에 가깝다. 여기를 A 관측소, 여기를 B 관측소라고 했을 때 진원거리에 대한 진앙거리라고 말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그 말은 뭐냐?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세타는 작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A 관측소에서도 똑같이 진원거리에 대한 진앙거리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요. 자, 지금 세타 값이 A가 더 작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값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3번. 중위도 어느 해역에 에크만 나선을 수신과 함께 평면에 투영한 것이다. 표층에서 해수의 흐름은 동쪽을 향하며 화살표는 유속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를 보게 되시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해수
이 횟수가 바로 표면 횟수가 되겠습니다. 표면 횟수. 또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표면 횟수가 동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편향되고 있는 모습을 보아 현재 위치는 북반구이다. 이렇게 표면 횟수를 포함한 에크만 나선을 바닥에 투영시킨 결과 표면 횟수의 이동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에 표면 횟수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깊이, 즉 마찰 저항 심도의 깊이는 120m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에크만층이자 마찰층은 120m이다. 기억할게요. 자, 마찰층의 깊이는 90m이다. 틀렸고요. 표층에 부는 바람은 남서풍이다. 자, 방위표를 그리고 표면 횟수를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표면 횟수의 이동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표면 횟수는 바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람의 방향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남서풍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바람은 남서풍이다. 자, 그럼 니은 표층에 부는 바람은 남서풍이 맞는 거가 되겠고, 디귿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남동쪽이다. 우리가 에크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반구에서 바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크만의 방향은 요 방향, 남동쪽 방향이 되겠죠. 남동쪽 방향. 자, 따라서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그림은 화강암이 사암을 관입한 지역의 지질도이고, 표는 화강암과 사암 중 한 암석의 박편을 개방니콜에서 제물대를 회전하며 관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아래쪽에 박편 사진을 보았더니 화강암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퇴적암이라고 부른다면 암석, 그러니까 박편 사진을 보았을 때 주변에 마모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이 움푹움푹 들어가야 되며, 중간에 교결 물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큼직큼직 보인다는 것은 조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화강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억할게요. A에서는 입상 변정질 조직이 발달할 수 있다. 자, A는 화강암이 사암을 관입했을 때 발생한, 그러니까 접촉 변성 작용을 받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 접촉 변성 작용을 받게 된다면 입상 변정질 조직이 발달할 수가 있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 가는 사암이다. 가 그림은 사암보다는 화강암에 적합하다는 거. 니은은 틀렸고. 디귿 광물 기억에서는 다색성이 관찰된다. 자, 기억을 돌렸더니 색깔이 달라졌죠. 이게 이제 개방 니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색성이라는 특징이라는 거.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대기운동의 규모 A와 B에서 일어나는 대기운동의 현상과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대기운동의 규모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규모, 중간규모, 중간규모, 지구규모. 자, 그런데 상층 고기압이 정체되는 경우는 저희가 편서풍 파동에서도 배웠었죠. 이러한 상층 고기압의 정체로 인해서 단열압축으로 인해 지상의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 바로 종간규모에 해당하는 온난 고기압을 말하는 거다. 따라서 A에 들어갈 말은 종간규모가 되겠고요. B. 대기 경계층에서 난류,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을 말하죠. 난류가 발생하여 공기가 혼합된다. 미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기억할게요. A의 수평 규모는 참고로 이제 종간 규모의 수평 규모에서 가장 작은 범위를 우리가 100km라고 불러요. 대륙권 높이보다 작다. 대륙권의 높이는 저위도냐 고위도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통상 11km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평 규모는 대륙권 높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니은 대기운동에 미치는 전향력의 영향은 A가 B보다 크다. 일단 전향력이 작용하는 규모는 종간 규모하고 지구 규모가 됩니다. 자, 따라서 종간 규모인 A가 미규모인 B보다 훨씬 크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자, 지표 부근에서 역전층의 발달은 기억, 미규모의 결과에 해당한다. 이 역전층이 발달한다는 말 자체가 공기의 순환 또는 혼합이 잘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표 부근에서 역전층의 발달은 기억, 난류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기 경계층에서 난류에 의해서 공기가 혼합된다고 합니다. 혼합이 되면 잘 섞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층이 발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파가 진행하면서 심해파에서 천해파로 천이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 자, 일단 6평의 14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정답이 3번으로 공개되었으나
기억선지 오류로 인해 가지고 정답 없음 처리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심해파하고 천해파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심해파라고 말하는 것은 깊을 심자 써서 깊은 곳의 해파를 심해파라고 부릅니다. 이 심해파의 특징은 뭐냐면 파장의 2분의 1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파를 말해요. 즉 2분의 파장보다 수심이 깊은 해파를 심해파라고 부른다. 심해파의 속도를 말할 때는 루트 2파이분의 GL이라고 불러서 엄밀히 심해파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파장이라는 거. 즉 해저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천해파라고 말하는 거는 얕을 천자를 써가지고 얕은 곳에서 흐르는 해파를 천해파라고 부른다. 통상 파장의 20분의 1보다 얕은 해파를 말하며 천해파의 속도 V는 루트 GH로 표현함으로써 천해파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심이다. 까지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왼쪽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심해파가 있고 천해파가 있어. 그리고 가운데 천이파가 있네요. 디귿선지 먼저 볼게요. 자, 천이파 구간에서 해파의 속도는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해저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저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파는 누구밖에 없죠? 심해파밖에 없어요. 심해파는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천이파하고 천해파는 수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인즉슨 H1을 지난 순간부터는 점차적으로 파장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파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파의 속도 역시도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점차적으로 파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천해파로 바뀌는 구간에서부터는 심해파에서 천이파로 바뀌는 파장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작은 파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파장의 절반과 여기서의 20분의 파장, 이 파장 자체가 다른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선지 H1은 H2 10배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왜? 천이파가 천해파로 바뀌는 구간에서부터는 훨씬 더 파장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를 좀 적절하게 바꾼다면 H1은 H2의 10배보다 크다고 말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파장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거가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자, 심해파의 주기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심해파의 주기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해파 V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해파의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이다. 자, 그러면 심해파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루트 2파이분의 GL로 표현했죠. 이 두 개로 t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t는 L 곱하기 루트 GL분의 2파이니까 루트 G분의 2파이 L이 됨으로써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천이파 구간에서 해파의 속도는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해저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되겠습니다. 그림 가완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역은 모두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가 생성된 시기는 서로 동일하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A는 수평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친절하게 경사 방향도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럼 가그림의 지형도, 지질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의 지형은 왼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가 수평층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수평층의 모습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주향성 연결해서 중심 부분 쭉 내리면 오른쪽으로 경사지는 방향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여본다면 A층이 있고 여기를 뭐 1번층, 여기를 2번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수평층이니까 이렇게 있겠고 1번, 2번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 그림에서의 지층의 퇴적 순서를 따져보게 된다면 1번 퇴적되고 2번 퇴적되고 부정합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나 그림 보겠습니다. 자, 나 그림 역시도 왼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그림이 되겠고 친절하게 경사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배사 그림의 대표적인 기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형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왼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지층, 그러니까 A층 사이의 경계를 내리면 여기가 되겠고, 양쪽으로 경사져 있는 모습,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 만약에 이쪽에 지층이 있었다면 이러한 구조의 배사 구조가 되었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층 사이의 층을 3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고 3번이 되겠고 A가 되겠죠. 자, 이것들의 퇴적 순서를 정리해 본다면 3번층 퇴적된 다음에 A 쌓이고 A 쌓인 다음에 스콕 작용을 받아가지고 지층이 휘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퇴적층의 퇴적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자, 가에서 A의 주양은 NS이다. 자, 가에서 A의 주양을 묻고 있는데 이 A층 자체가 수평층이거든요. 수평층. 이 수평층에는 주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만약에 1번이랄지 2번 층에 주양이 NS냐고 물어본다면 맞는 선지가 되겠지만 A는 수평층이기 때문에 주양이 없는 거예요. 자, 니은 A는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넓은 지층이다. 먼저 가 그림을 보게 된다면 A 쌓이고 2 쌓이고 1 쌓이고 2 쌓이고 부정합 A니까 가에선 젊은 지층이 맞아. 자, 그리고 나 그림에서도 3번 퇴적되고 A 퇴적되었기 때문에 나에서도 젊은 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니은은 맞고. 디귿 가의 부정합은 나의 스콕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다. 자, 가의 부정합은 핑크색으로 할게요. 가의 부정합은 나의 스콕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다. 이거는 A가 생성된 시기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 그림의 부정합은 A보다 먼저, 나 그림의 스콕은 A보다 나중에. 따라서 가의 부정합은 나의 스콕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가르 기조력에 의해 해수면이 부풀었을 때 지점 A와 B가 만조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달에 의한 기조력 이외의 조석 변동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개인적으로 이번 6평의 16번 문제가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공부 좀 하는 친구들에게는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 이제 관건이 되었던 선지가 기억선지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개념만 좀 설명할게요. 저희가 기조력이라고 말하는 거, 기조력은 만율력과 원심력의 합력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와 달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원심력은 항상 어떤가요? 이건 지구 표면이라면 어느 위치에 있던지 항상 그 값이 일정해요. 고정된 값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값.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A라는 지점을 그릴 거고 B라는 지점을 그려볼게요. 두 지점에서는 만율력과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먼저 A 지점에서는 만율력 그리고 원심력, B 지점에서도 만율력 그리고 원심력, 이렇게 그릴게요. 자, 다시 명칭을 적자면 원심력, 만율력, 원심력, 만율력. A에서는 만율력보다 원심력이 큽니다. B에서는 원심력보다 만율력이 큽니다. 저희가 기조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합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이 이제 기조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인데 A 지점을 보았을 때 A 지점에서의 기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요?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합력이 기조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구 바깥쪽 이 방향으로 원심력의 방향으로 기조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조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원심력과 기조력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나요? 당연히 원심력이 기조력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관계로서만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기조력과 원심력의 관계로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자, 이 내용 기억하시면 지구 전체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던지 지구 표면이라면 원심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 볼게요. A에서는 지구 표면이에요. 지구와 달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원심력이 이 값은 표면이라면 어디든지 그 값이 일치하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죠. 기조력보다 크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원심력이 어느 위치에서든지 기조력보다 크게 됩니다. 기조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조차도 원심력이 훨씬 컸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지 원심력은 기조력보다 큰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선지가 맞는 거가 되겠고요. 니은. 자, B에서 연속되는 두 만조의 해수면의 높이는 같다. B에서 연속되는 두 만조의 해수면의 높이. B는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그리고 지구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만조가 되겠죠.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B에서의 해수면의 높이하고 B 반대쪽에 왔을 때 해수면의 높이는 다르다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디귿. 다음 간조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A와 B의 위치, B의 위치, A의 위치. 일단 디귿 선지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전축에 대해서 자전축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고, 자전축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고, 다르 방향에 대해서 만조하고 간조. 다시 간조라는 것은 다르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헷갈리지 않겠죠. 다르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부분은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자, 따라서 이렇게 다르 방향에 수직인 대원을 그린다면 실선, 점선.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자, 그렇다는 말은 B 지점과 지구가 자전했을 때 다리 방향이 수직인 지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적도에 걸쳐져 있는 A가 지구 자전에 의해 가지고 다리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올 때까지 걸리는 요 시간. 당연히 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나요? 당연히 B가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A 같은 경우는 90도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중심에 대한 90도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B 같은 경우는 90도보다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B에서의 간조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거. 자, 따라서 디귿. 다음 간조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 가완하는 우리나라 주변에 500헥토파스칼 등하면의 고도 분포를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500헥토파스칼 등하면에 위치하며 A와 B는 지상 저기압의 중심 위치이고 괄호 안은 각각의 중심 기압을 나타낸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A하고 B는 지상 저기압의 중심 위치라고 합니다. A의 위치, B의 위치. 기억할게요. 기억에서 저기압성 회전이 나타난다. 기억에서 저기압성 회전. 자, 일단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기압골, 오른쪽 상단은 기압마루. 따라서 등고도선을 따라서 기억에서는 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는 고기압성 회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한반도 상공의 5,580m의 기압을 비교하래요. 먼저 한반도를 찾으면 여기가 한반도, 여기가 한반도.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니은 선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5,580m의 기압, 5,580m, 5,580m. 그리고 가시기가 있고 나시기가 있는데 5,580m를 기준으로 해서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고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자면, A에서는 5,580에서 5,700m 사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5,580m보다 높은 곳에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가에서의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500헥토파스칼 등압면. 나를 보았더니 5,580m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죠. 한반도의 등고도선을 보게 되면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고도는 5,580m보다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 푸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상에서 지표로 올라감에 따라서 기압은 감소하는 거죠. 기압은 감소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도는 가가 높기 때문에 가 지점에서의 5,580m의 기압, 나 지점에서의 5,580m의 기압. 기압은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죠? 당연히 가의 기압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니은 5,580m의 기압은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니은은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단위 면적당 연직 공기의 질량. 요거는 그냥 뭐 기압이 누가 더 크냐는 걸 묻고 있는 말인데요. 기압 비교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공기 압력. A 같은 경우는 996. B 같은 경우는 994. 따라서 단위 면적당 누르는 공기 압력은 A가 더 크네요. 따라서 A가 B보다 작다는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니은. 그림가는 지난 2,500년 동안 한반도의 평각과 복각의 변화를,
나는 한반도 주변 현재의 평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자, 기억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다.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이걸 복각이라고 부르죠. 복각. 자, 그러면 기억이 복각인지 검증을 해보자. 자, 먼저 기억을 실선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복각인지 아닌지 나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스몰 a가 있는 부근에 구도 w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평각입니다. 평각. 근데 기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9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읽을 때는 서평각 구도. 그리고 스몰 b 쪽을 보았더니 4도 w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4도, 서평각 4도. 지금 평각이 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그림을 가가지고 실선의 위치를 따라서 평각을 측정하게 된다면 평각이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이 실선은 평각이 아니고 복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실선은 복각이다. 실선은 복각. 그러면 점선이 평각이 되겠네요. 음수니까. 자, 기억. 기억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다. 맞죠? 복각이니까. 니은 A시기의 자북극이 B시기의 자북극보다 한반도와 가깝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복각이 컸을 때가 자북극에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A시기일 때의 복각이 대략 여기, B시기일 때의 복각이 대략 여기. 읽으면 B시기일 때의 복각이 자북극에 가깝다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디귿. 스몰 a에서 스몰 b로 이동하는 동안 나침반의 자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스몰 a일 때가 평각이 대충 한 마이너스 8.5도, 서평각 8.5도, 스몰 b일 때가 마이너스 5.5도 정도. 그러면 일단 진북의 위치를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그린 방향이 진북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진북 방향에 대해서 서평각이니까 마이너스 8.5도라고 부르는 거. 요 정도가 약 8.5도 정도의 각도? 스몰 a일 때가 요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스몰 b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스몰 b가 마이너스 5.5도, 서평각 5.5도. 서평각 5.5도는 진북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에 시계의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그림은 밀도가 로우 1, 로우 2인 해수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해역은 정력학 평형과 지역류 평형을 이루고 있고 해저면의 수압은 일정하다. 지역류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저면의 수압은 일정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지역류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역류가 없다는 말이야. 이걸 또 이제 다르게 말하면 수평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수평 수압 경도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점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가 속도는 일정하고 G가 일정하고 로우2가 로우1보다 크다. 로우2가 아래쪽에 있는 해수층을 말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해수층의 밀도가 위쪽에 있는 해수층의 밀도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자, 기억.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일단 단위 질량 해수에 작용하는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요. 중력 가속도 G에다가 기울기만큼을 곱하는 겁니다. 델타 X 수평거리분의 높이. 그렇기 때문에 수평거리를 델타 X라고 했을 때 높이 뭐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보게 되시면 여기 이제 델타 Z가 되겠죠. 자, 요것도 일정하고 요것도 일정하고 요것도 일정하니까 밀도 경계층 위쪽에서의 해수층은 어느 지점에서나 수평 수압 경도력이 전부 다 일정하다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자, 밀도 경계층, 밀도가 달라지는 경계 여기가 되겠으며 요 위쪽에서는 수평 수압 경도력이 어디서나 동일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고 A와 B가 똑같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건 볼게요. 수압은 B가 C의 5분의 1배이다. 자, B의 수압을 볼게요. B의 수압은 H만큼의 높이로 누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P는 로우지 H로 수압을 표현합니다. 로우지 H. 자, 그러면 B에서의 수압을 보게 된다면 밀도가 로우 1,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H 이렇게 이제 수압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C의 해수를 C 지점을 누르는 수압을 보게 된다면 OH만큼의 높이로 이제 물기둥을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우 2의 밀도가 로우 1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말인즉슨 C에서의 수압은 B의 수압에다가 4H만큼의 수압을 더 더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H만큼의 높이만큼의 수압을. 그러면 C에서의 수압은 B에서의 수압에다가 로우1 G4H만큼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때 4H라고 말하는 거, 다시 로우1보다는 로우1과 로우2가 같이 껴있지만 통상 로우2가 더해지면 로우1보다 크다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1 GH 더하기 로우1 G4H를 더하게 된다면 C에서의 수압은 5 로우1 GH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C에서의 수압은 B에서의 수압보다 5배보다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으며, 입장을 이제 바꿔서 생각하게 된다면 B에서의 수압은 C에서의 수압보다 5분의 1배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성질은 틀린 성질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C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0이다. C가 이제 로우2층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해저면의 수압은 일정하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지역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역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도 경계층, 요 밀도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의 로우2층은 지역류가 전부 다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역류가 없기 때문에 수평 수압 경도력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고, 지역류의 유속은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의 디귿. 표는 북반구 어느 지점에서 연직으로 관측한 기압에 따른 지균풍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대기는 정력각 평형 상태이며 등압면의 기울기는 각각 일정하고 V4와 V3가 이루는 각은 45도이다. 발문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하게 된다면 현재 북반구에 있다는 거, 어느 지점에서 연직으로 관측했다는 거, 그리고 지균풍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등압면의 기울기는 각각 일정, 그리고 V4와 V3가 이루는 각이 45도랍니다. 이 정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에 나와 있는 표를 해석해 볼게요. 일단 V1에서 V4로 감에 따라서 기압이 감소하고 있다. 이 기압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마찰력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풍속 역시도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내용을 오른쪽으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지금풍에 대한 내용이고 현재 북반구입니다. 그리고 V1부터 V4까지, 여기가 V1, V2, V3, V4. 자, 풍향도 그리겠습니다. V1은 서풍, V2와 V3는 남서풍, V4는 서풍. 자, 이름도 적으면 아래에서부터 V1의 풍속은 9m/s, V2는 18, V3는 36, V4는 54. 자, 그럼 기억선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V1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V2의 2분의 1배이다. 자, 지금 기압 경도력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요. 일단 지균풍의 조건은 뭐냐면 기압 경도력과 전행력이 평형을 이룰 때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합니다.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전행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전행력의 크기라고 말하는 거는 단위 질량당 전행력의 크기, EV, 오메가, 사인 파이입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E는 상수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자전각 속도하고 위치는 같기 때문에 사인 파이까지 지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압 경도력과 전행력이 작용하는 물리량은 V값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V1과 V2의 풍속의 비가 1대2입니다. 그 말은 기압 경도력의 비도 1대2, 전행력의 크기의 비도 1대2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V1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V2의 2분의 1배가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자, 전향력의 남북 방향 성분의 크기. 전향력의 남북 방향 성분의 크기는 V4가 V3의 2분의 3루트 2배이다. 자, 전향력의 남북 방향 성분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주어진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V3, V4의 풍속을 비교할게요. V3는 36, V4는 54. 약분하면 몇 대면? 3대 2가 되겠죠. 기압경도력의 비도 3대 2가 되겠고 전향력의 비도 3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북 방향의 성분의 크기로 이걸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V3부터 십자가를 그릴게요. 하나 더. 그리고 풍향을 나타내겠습니다. 직윤풍의 방향. 직윤풍의 방향은 V3는 남서풍, V4는 서풍. 제가 지금 그린 방향이 이제 직윤풍의 방향이 되겠고요. 전향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직윤풍 방향에 대한 북반구에서 오른쪽 직각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향력의 방향을 나타낼게요. 전향력의 방향. 자, V3에서의 전향력의 방향은 이 방향, V4에서의 전향력의 방향은 이 방향. 자, 남북 방향의 성분을 비교하기 앞서서 V3 대 V4의 풍속의 비가 2대 3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남북 방향의 성분을 나누기 전에 V3에서의 전향력의 크기도 2라고 할 수가 있겠고 V4에서는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V3에서의 남북 방향의 성분으로 비교를 할 겁니다. 즉 벡터 분해를 할 겁니다. 이 방향의 성분을 구할 건데 지금 발문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되시면 V4와 V3가 이루는 각도가 45도래요. 풍향을 겹쳐두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각도가 지금 45도란 말이 되겠죠. 그럼 그 아래쪽도 역시 45, 45도가 될 거야. 여기도 45도. 그러면 전향력을 남북 방향으로 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게 되면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다. 따라서 V3의 전향력의 V3와 V4의 전향력의 비는 루트 1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좀 더 이제 정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V3 대 V4는 루트 1의 3이다. 자, 따라서 V4에 대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V4는 루트 1을 넘기니까 루트 2분의 3V3가 됨으로써 루트 1을 풀어서 나타내게 된다면 2분의 3 루트 2배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선지에서 전향력의 남북방향 성분의 크기는 V4가 V3의 2분의 3 루트 2배이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선지 볼 건데 내용 좀 지우고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정리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디귿선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500에서 700헥토파스칼 대기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자,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대기층의 두께가 두껍냐 얇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일단 700헥토파스칼이 V1이 되겠죠. 자, V1에서의 풍향은 서풍입니다. V1에서의 풍향은 서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직윤풍에 대해서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왼쪽 직각 방향. 자, 그리고 V2의 경우는 500헥토파스칼. 현재 V2 500헥토파스칼에서 푸는 직윤풍의 풍향은 남서풍입니다. 남서풍이 불고 있다. 그럼 기압 경도력은 북서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힘이 바로 이제 기압 경도력이라는 거. 기압 경도력. 기압 경도력. 그리고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서쪽과 동쪽. 이 그림을 이제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700헥토파스칼 V1, 500헥토파스칼 V2. V2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V1 700, 여기가 V2 500. 자, 통상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V2가 위치하는 500헥토파스칼을 보게 된다면 북서쪽 방향으로, 즉 기압이 낮은 쪽이 북서쪽의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왼쪽을 서쪽으로,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잡았을 때 아래쪽의 공기, 대기층의 두께는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0에서 500헥토파스칼 구간에서는 북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기의 두께층은 오른쪽, 동쪽 방향이 서쪽보다 두껍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선지에서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500에서 700헥토파스칼 대기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가 아니고 얇아진다는 표현이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